안녕하세요. 최평국회계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의 맞춤 실무 교육, 세무, 재무, 회계 분야 네 번째 시간이죠.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가상기업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저희 초중기예요. 초중기 지금 어느 정도 돈은 그러니까 창업 단계에서는 정말 초기였고 초중기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매출이 발생한다는 건 이익이 좀 나는 이제 살짝 나는 규모고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이러한 세금에 대해 이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 신고 이 초중기 단계 세금 신고 이전 3강에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소득세, 법인세가 뭐냐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있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응돼서 비용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과 지출을 뺀 순수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 사업자가 그러한 순수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금을 동시에 내진 않는다. 명칭이 그냥 다른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가세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업소득인 거죠. 사업과 관련된 소득. 근데 그거 외에도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다양한 소득들이 있어요. 그런 소득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이라는 걸로 과세를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안에 사업소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득 금액에 따라 6.6%에서 41.8%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 포함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0% 포함한 거다. 원래는 법인세, 그러니까 개인소득세면 국세는 6%, 거기에 10%인 0.6%는 지방소득세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6.6%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1,200만 원, 그 다음에 1,200부터 4,600 사이, 4,600부터 88, 그 다음에 88부터 1.5억, 그 다음에 1.5억 초과분에 대해서 6%, 16.5, 26.4%, 38.5%, 그 다음에 41.8%의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11부터 24.2%의 3단계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억 미만에는 11%, 그 다음에 2억 초과분과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22%, 그 다음에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4.2%입니다. 세율이 낮죠. 세율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아시다시피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아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1.5억 초과,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41.8%라는 최고 세율을 내고 있는데 이 소득 구간은 법인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2억 이하예요. 2억 이하. 물론 2억 초과분도 발생할 수 있지만 2억 미만에도 1.5억과 2억 사이에는 최저 세율인 11%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법인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보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라는 건 뭐예요? 법인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고 실제 대표이사나 그 밑에 임원한테 세금이 내려가면 급여라는 형태로 소득이 내려가면 그 사람 그러니까 대표이사 단계에서 개인소득세를 이 세율로 또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그런 컨셉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사업의 방향성과 재투자의 가능성, 계획, 매출 추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내가 이게 더 적합할지 우리 사업에 지금 개인 소득으로 다이렉트로 받는 게 개인 사업자가 적합할지 아니면 법인 단계로 한번 거쳐서 나가는 게 적합할지는 판단 사항입니다. 판단 사항.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세율로만 따지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자, 장부, 기장, 혜택 및 무기장 시 불이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이란 걸 계산하려면 내가 이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 자체를 신고해야 돼요. 근데 국세청에서 모든 회사를 다 일일이 감사를 하거나 일일이 그 사람들의 장부를 내가 보면서 회사 뭐 이익을 계산해 주지 않아요. 대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은 바로 기업이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출은 얼마고 매입, 뭐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고 매출 원가는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해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장부 기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장부 기장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추계 소득이라고 이제 경비율을 통해서 추정하여 계산해서 세금을 국세청이 매깁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익 금액이 달라요. 즉 여기 도매업, 소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뭐 축산업, 농업 이런 경우에는 3억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자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음식 숙박업 뭐 이런 거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상 매출이 일어나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7,500만 원 이상 매출이 일어나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라는 건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거래 내용을 기록한다. 간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복잡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는 걸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우선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의 요건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혜택이 뭐냐?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장부가 뭘 주냐? 적자가 나면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자, 내가 예를 들어 매출이 100인데 실제 비용은 200을 썼어요. 100에서 200을 뺀 100이 손실이에요. 손실. 근데 손실을 장부 작성을 안 하면 회사라는 이제 회사의 장부 작성을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매출이 100이고 비용이 2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장부 작성했어? 봐봐. 안 했는데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부 작성을 했으면 그 장부의 근거에서 손실이 100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손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손실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실을 봤어요. 근데 그 손실은 작년에서 넘어온 거죠. 2월 결손금. 그래서 2월 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혜택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잘 됐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첫 해년도 X1년도에는 매출이 100이죠, 100. X1년도에는 매출이 100이고 비용이 200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손실이 100 났어요. 마이너스 100 손실. 근데 X2년도에는 대박이 났어. 매출이 1000이 일어나고 비용이 300이었던 거예요. 300. 그래서 내 이익은 700이에요. 700. 그럼 나는 700이 이익이죠.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냐? 그렇지 않다. 왜? 만약에 장부를 작성했으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100만큼 손실을 본 게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서 내 이익의 100을 빼주는 겁니다. 내가 올해 기준으로는 700의 이익이 났으나 작년도에 100 손실 났기 때문에 그 손실 100을 지금 발생시킨 이익에서 까줄게. 그래서 실제로는 600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장부를 작성할 때. 장부 작성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 내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인데 굳이 내가 어렵게 한 거야. 굳이 내가 복식부기를 어렵게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야, 너 잘했네. 칭찬. 우리 스타트업들도 잘했으면 칭찬해줘야죠. 산출세액의 20%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좋은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야, 뭐 너 잘했으니까 내가 2년간 봐줄게.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해준다. 약간 뭐 실수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뭐냐?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안 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 더 요건이 까다롭고 이 사람은 해야 되는데 얘가 기장을 안 했네. 그럼 뭐예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0.07%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수익금액은 매출액이에요. 산출세액은 이익에서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이죠. 그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계산한 거. 거기에 20% 또는 이거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의 0.07%. 둘 중에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랗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내가 기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기장하는 경우에 비해 약 40%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단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4,800만 원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뭐 영세하니까 봐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4,800 초과되면은 야 너가 간편장부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언제 기장을 하지 말랬어? 야,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40% 정도.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국세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건 국세청 입장에선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너가 장부를 작성 안 했으니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기준대로 세금 내겠다, 세금 매기겠다. 그럼 너 내라.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기준 경비율 제도라는 겁니다. 그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추계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얘기고요. 먼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보다 더 이제 뭐 경비율 측면에서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경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너희가 신고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너한테 경비율 요 정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경비로 인정된다는 건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비율이 높은 게 더 좋겠죠.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더 높은 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세청이 업종별로 쭉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매년 보고를 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영세하면 단순 경비율로서 좀 경비 비율을 높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규 사업자 중에 해당되는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주겠다. 요거 외에는 기준 경비율 더 낮은 경비율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경비율을. 가산세는 무기장 가산세 다 부과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4,800만 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 매출이 4,800이면 1년 기준으로는 뭐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200만 원? 400만 원. 별로 크진 않죠. 이 정도는 내가 빼주겠다. 그런 컨셉입니다. 추계소득금액. 실제로 가산세도 부과하고 너가 장부를 안 썼으면 내가 대충 추정하여 계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추계소득금액은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너의 세금을 내가 계산해 보겠다. 그거 어떻게 계산한다?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출이고 여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다. 근데 그 비용은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내가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이 수익금액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실제 세무조사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뭐 매출금액 이런 것들을 보고 수익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하겠죠. 근데 경비는 너가 장부 작성 안 해서 경비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은 더 경비율이 낮다고 했죠.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둘 중에 작은 걸로 추계소득 금액을 정합니다. 먼저 수익금액 곱하기 주요경비 빼기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 추가로 들어간 게 주요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경비율 자체가 단순 경비율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인되는 주요경비는 내가 더 추가로 빼주겠다. 그런 컨셉입니다. 자,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 이게 바로 뭐다? 주요경비.
증명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이 금액은 주요 경비로서 예를 들어 고정자산 매입 비용 제외. 고정자산 매입 비용은 제외한 매입 비용.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통업이다. 그러면 매입 물건을 산 다음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죠. 그러니까 그 매입 비용이에요. 매입 비용. 내가 물건 뭐 컴퓨터 유통회사다. 그럼 컴퓨터를 매입할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해야 매출을 하니까. 매입한 그 비용들은 여기 증명 서류,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은 빼주겠다.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내가 어디서 얻어 써가지고 발생하는 임차료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또 빼주겠다.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인건비 준 거 이런 것들 금액이 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큰 것들은 주요 경비로서 적격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만큼은 빼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금액과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의 소득 금액 곱하기 2.4 또는 3배.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른데요. 이 업종별로 곱한 이 금액, 이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소득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소득 금액. 세법에서 말한 소득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은 뭐예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 세법상 용어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계소득 금액. 그러니까 세법상 과세해야 될 이익을 지금 계산한 거예요. 단순 경비율에 의해서,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 본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기장 유형에 따른 신고 유형 선택 시 혜택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먼저 나는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이거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간편장부라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추계 신고, 대충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분을 하면 장부를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장부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내가 굳이 복식부기로 한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뭘 해요? 혜택. 너 잘했네. 기장세액 공제 내가 해줄게. 이런 겁니다. 대신 간편장부인데 내가 장부 신고를 했어요. 장부를 작성해서 난 간편 신고를 했어. 간편장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 안 했어. 이거는 뭐예요? 안 좋은 거지. 장부 작성을 안 해서 추계 신고를 하는데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냐 아니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냐 두 개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가 된다. 다만 직전노조 수익금액이 4,800 미만 되게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면제해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간편장부일 때는 당연히 장부 작성 안 한 거 잘못이에요. 간편장부로 하랬지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했다.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 단순이건 기준이건 무기장 가산세 나오는데 다만 너가 너무 영세하냐 4,800 미만이냐 그러면 자 가산세 빼줄게 그러한 컨셉입니다.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야. 나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장부 신고했어요. 복식장부로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해야 될 거 한 거.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다. 대신 추계 신고했어요. 나쁜 거지 추계 신고.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아예 장부를 작성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준경비율로 한다. 기준경비율로. 그래서 맥스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둘 중에 하나 중에 큰 금액 기준으로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컨셉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실제 외부의 아웃소싱에서 세무나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더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외부 기장을 맡기는 거죠. 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스타트업이 볼륨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격리 직원을 둬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실 사업자 제도라는 건 여기는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요. 스타트업과 이제 법인 사업자의 스타트업은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업종별로 정말 그 업종에서 개인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서비스업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에요. 5억 원 이상. 그러면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 빚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이 사업 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너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그러면 너가 비용에 대해서 또는 수입에 대해서 수입은 누락한 게 없는지 비용은 과대 계상한 게 없는지 적법한 게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책임들을
옆에 네가 고용하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봐. 걔네들이 확인을 받고 걔네들의 확인을 받고 갖고 와. 성실신고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추가적인 의무가 더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 돈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어. 누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이 외부 전문가들은 당연히 돈을 더 받고 일을 하겠죠. 이거에서 확인돼야 되니까. 세무사를 한번 선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 신고기한 내에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무사를 선임해야 되고, 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5월 냅니다. 5월 내. 1, 2, 3, 4, 5. 5죠. 예, 5월 31일 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여기 성실 사업자는 너무 매출이 크고 정리할 게 많기 때문에 한 달 더 연장해 준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주요 성실신고 확인 사항은 사업장의 현황, 그 다음에 주요 사업 현황, 메인 매출 얼마고, 유형자산 이런 거, 수익금액 검토, 필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 수치. 그러니까 이제 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데 그 경비에 대한 적정성을 본다는 거죠.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빙 없는 비용 명세, 배우자 직계 좀비속과의 거래 검토, 뭐 이런 것들, 차량 소유 현황 자세하게도 보는 거예요. 왜? 너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징수할게,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성실 사업자가 되면 법인으로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 법인. 왜? 법인은 이러한 성실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러한 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뭐냐?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뭐 이런 거죠. 어차피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경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경비, 야 너 가짜로 경비 넣니? 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자,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수치 했니? 적격 증빙,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등등, 뭐 직불카드, 계산서 이런 거 수치했니? 아니에요.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빙 없는 사유 같은 거 잘 작성했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가공 경비 없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왜 가공 경비 만들어서 국세청을 힘들게 해?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가 고용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확인을 받아. 그런 내용이고요. 업무 무관 경비. 경비는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비는 맞아요. 근데 그 경비가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어. 대표이사가 와이프랑 해외여행 갔어요. 대표이사가 가족여행 어디로 막 놀러 갔어요. 대표이사가 딴짓을 해요. 이런 것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죠. 인건비. 자, 일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이런 사람들, 걔네들한테 그냥 가공경비 주는 거예요. 인건비. 일 안 했는데 세금 떨굴 때는 없고, 이런 것들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실제로 근무했니?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너는 세금 죽이려는 요인이 크니까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게, 이런 겁니다. 복리후생비, 접대성 성격. 야, 너가 복리후생비라고 써놨는데 너 사실상 이거 접대비 아니야? 접대비는 너 한도 내에서 부인당하잖아. 그러니까 너 비용 부인 당하기 싫으니까 너 접대성을 복리후생비로 넣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개인, 가족, 혹시 너 가족들한테 법인카드 줬니? 가족들이 막 법인카드 쓰고 다니니? 이거 아닌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예.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검토. 너가 업무용이라고 막 차 타고 다니면서 가는데 가족여행 갔니? 야 그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 차량 유지비, 업무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 막 넣었다며. 근데 너 막 세계 투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니고 막 그랬다며. 야 그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용 같은 거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맘대로. 매출 누락. 야 너 매출 누락했니? 이거 아니잖아. 매출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 인건비 매출액 비중으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인건비가 이 정도인데 신고된 매출이 너무 작아. 비율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업종별로 보면 이런 걸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로직을 돌려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잘 적법하게 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을 끌고 가겠다. 내가 10년, 20년 그 이상 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이면 이러한 세금 1, 2원 아까워서 이런 것들 편법을 저지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천징수 볼게요. 자,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매달 신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다. 내가 인건비를 줬어요, 저 사람한테. 근데 인건비 줄 때 뭐예요? 항상 일부 띄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일정 금액, 그 사람의 가구 수나 소득 금액 기준으로 그걸 떼서 그 직원의 어떤 부양가족 수와 직원의 급여 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떼고 줍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뭐냐? 근로소득, 퇴직연금, 이자 배당,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득의 종류는 내가 지급할 때 그 소득이 아니라 저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소득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근로자다. 그러면 근로소득이고, 받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준 사람이다. 그럼 이자소득이죠. 받는 사람이 우리 회사 주주다. 그러면은 배당소득이죠. 배당을 지급한 거니까. 받는 사람이 이번에 퇴사하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 그냥 잠깐 우리 회사 와가지고 강연해주고 간 사람이야. 그러면 강연 같은 거, 그거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강사로 주업이 강사예요. 강연 같은 걸 하러 다녀요. 모티베이티브 스피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그 사람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닌다. 그럼 사업 소득으로 판단하는 거고, 아니다 일회성이다. 1년에 한 번. 그 사람은 원래 직장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기타 소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왜 판단할까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세율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원천징수 금액을 떼고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겠죠. 지급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1일 날 돈을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고,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돈을 지급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에 지급하건 1월 31일 날 한 달의 간격에 있어서 지급을 하건 그 다음 달 1월 달 내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1년에 2번 낼 수 있어요. 1년에 2번. 7월 10일,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이거는 고용인원이 20인 미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 지급할 때 매달 신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20인 미만이다. 얼마 안 됐잖아요.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 관할세무서에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1년에 2번만 할게요. 이렇게 매달 어떻게 합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신고 납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일용근로소득을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 그러니까 종업원이나 프리랜서, 비거주자 등 이 인적 사항과 지급액, 그다음에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기록한 자료,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 유형별로 소득 지급일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미제출 불분명 금액에 대해서 2%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걸 제출 안 하면 2%의 가산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득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될 기한들이 나와 있죠. 아까 나온 원천징수는 뭐예요? 이 원천징수는 매달 신고 납부하는 거고, 이 매달 신고 납부한, 예를 들어 이게 연금소득이 뭐 한 5번 있었다. 그럼 5번을 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한 6번 있었다. 그럼 6번 있으면 이 6번을 다 모아가지고 왜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10월까지 그 지급명세서라는 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이미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 납부까지 다 했어요. 돈까지. 여기는 그 1년 단위의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줬는지, 어느 소득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신고를 안 하면 그 불분명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 2%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원천징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여러분들 이제 간편장부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먼저 복식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회계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10시간 가지고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말고 단순하게 간편장부 기준으로 매출 매입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짝만 알아볼게요. 먼저 수입 관련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일별로 매출이나 매입을 기록한다. 일별로 매출 매입.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 있는 매출과 그 외로 구분한다. 회사에서 중요한 게 매출, 영업과 관련된 매출이고 그거 외에 어떤 수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영업 외 수익.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좀 맡겨놓으면 이자 수익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건 내가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투자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수익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매출로 잡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매출과 매출이 아닌 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출의 종류와 거래처명을 기록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 대행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구 유통을 해요. 그럼 사업의 매출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행사 기획업, 행사 대행업, 그 다음에 뭐 가구 유통업, 그 두 개별로 매출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그 매출을 일으키는 거래처가 다 다르잖아요. 거래처명 기준으로 기록해서 거래처별 상품 종류별 매출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A 상사, B 상사, 뭐 의자 C, 책상 D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별 또는 매출의 종류별, 거래처별 금액을 별도로 작성할 게 필요합니다. 영업과 관련 있는 매입과 그 위로 구분 관리한다. 그러니까 재고 매입에 있어서는 중요한 매입 자료죠. 그러니까 비용이 지출됨에 있어서 재고 매입, 내가 중요한 상거래와 관련된 매입 비용, 요거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일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집기 같은 거 살 수 있죠. 컴퓨터나 책상, 직원들 쓰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자체 컴퓨터를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런 비용들은 별도로 구분 표기한다. 주요 매입처별, 일자별 매입 금액을 기록 관리한다. 그러니까 매입처가 여러 군데예요. 사업과 관련된 재고 매입과 같은 내가 실제로 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거래와 관련된 매입은 그 매입처가 여러 군데 있으면 매입처별로 일자별로 매입 금액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매입에 대해서는 지출 항목과 일자 금액만,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한다. 적격 증빙 서류 한번 볼게요. 절세 방안 및 세무 간섭 배제라는 컨셉으로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요. 자, 증빙 수치 보관 필요합니다. 예. 적격 증빙 서류 요게 필요하고요. 적격 증빙 서류 뭐 일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 카드 등이 있어요.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 뭐 택배 오는데 택배비 줄 때 보통 뭐 물론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금 막 주잖아요. 그다음에 퀵 같은 거 왔다 갔다 퀵하는 그 서비스하는 기사님들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사람들 카드 단말기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금 10,000원 정도 주는데 이러한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3만 원 미만으로 지출이 확인된 경우에만 간이 영수증이 인정돼요. 예를 들어 내가 5만 원짜리 뭔가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했는데 이거를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여기 말한 적격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에 따라서 우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하고 이게 실제 비용이 맞으면 대신 2%의 적격 증빙 미수치 과세라는 게 발생합니다. 어찌 됐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돌아와서 3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지출은 간이 영수증이 가능하고 3만 원 이상의 지출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라. 이게 컨셉입니다. 대금 결제 서류는 뭐 무통장 입금증, 확인서 같은 걸로 이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장부기장을 하면 이건 아까 대충 봤던 거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간편장부 해야 되는데 잘했네. 복식부기 20% 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무기장 간편장부 하랬지 누가 기장 쓰지 말랬어? 이럴 때는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는 2%, 20% 무기장 가산세 및 세무조사. 야, 너가 복식부기인데 요게 무서운 거예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장부 작성을 안 했어? 야, 이거 큰일 날 놈이네. 야, 한번 쳐들어가 보자. 이런 거예요. 세무공무원들이 쳐들어갑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요거는 뭐예요? 2월 결손금 공제로 10년 동안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9년 동안 계속 손실이 나도 10년째 한꺼번에 누적된 손실을 다 커버하고 이익이 났어. 그럼 그거 다 까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20년 전에 손실 난 거, 이거는 안 까준다는 거예요. 너무 늦잖아. 너무 늦어. 나는 10년까지만 인정할래.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해서 이 결손금을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지금의 이익에서 까주겠다, 이러한 컨셉인데, 뒤에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는 야, 너가 이익이 안 나? 그러면 과거에 냈던 그 이익에 대해서 과거에 냈던 세금을 한도로 해서 그 소급공제, 결손금에 대응되는 금액만큼 환급해 줄게. 그런 컨셉입니다. 중소기업에서만 해당되고요.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불성실, 신고 불성실 및 미납부. 무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신고도 안 했고, 예.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현금 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이런 것들도 반대로 있는 거고요. 가산금 배제라고 하면 사업 실적 저조 시 예정 신고 세액 취소로 인한 체납세 발생,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체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이러한 상황들, 물론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야, 좀 얘기를 해주면 봐달라. 그러면 가산금은 가산세보다 더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그 페널티, 그거는 배제를 해주겠다. 이러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세 방안이라고 하면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적격증빙 서류, 야, 너가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 이런 거 수취해,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장부 작성해야 돼 너? 그럼 장부 작성해. 장부 작성 안 하면 가산세 있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신고 의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하니? 신고 안 하면 이렇게 세금이 발생해. 무신고, 미납부,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개설 같은 거 안 했어? 이런 것도 가산세 있다고, 그런 겁니다. 즉 절세라는 게 별게 없어요. 세법에서 정한 의무들, 규칙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게 바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항목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열심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신고 의무라든지 적격증빙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사업에 집중하셔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 측면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관련된 적격증빙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면 되고, 매출 사이드 쪽에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영업을 어떻게 하고,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쪽에 남은 시간을 투입하셔서 전체 매출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세금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편법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사업자들 제 주변에도 있고 제 클라이언트 중에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사항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문제라서 뭐 무조건 대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뭐 다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스타트업들한테는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이나 어떠한 이제 사업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러한 비용 쪽에서 뭔가 한 푼 아끼려고 하다가 좀 편법으로 많이 탈세로 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바로 제가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법인의 또는 개인의 소득, 이익에 대해 관련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